조세신 교수님 강의 수강하고 이제 1차 커프드 플러스 1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된 조세신 수강생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8월에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2024년 1월부터 조셉신 선생님 이론 강의를 현강에서 수강을 했고요. 제가 서울 지역 컷이 82점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92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 점수가 73점 정도 됩니다. 재작년 12월부터 한 1년 정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6년 정도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진로의 변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용기 있게 퇴사를 하고 교육대학원 가고 지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대를 나온 게 아니어서 이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권장하는 학습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어 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요. 그래서 전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할 때 비결은 안 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왜 하기 싫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해도 별로 뭔가 효능감이 없어. 뭔가 느는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끝까지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안 할 건데 안 하는 대신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딴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공부하는데 아까 평화쌤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냥 문제 풀고 문제 지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 있다. 아니면 이걸 몰라서 내가 틀린 것 같다. 이런 단어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공부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읽고 넘어가고 이런 정도로만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단어장 같은 경우가 저는 되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좀 단어가 막 데이 1부터 데이 60까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한번 놓치면은 이거 2번, 3번 돌려야 되는데 나 지금 17일밖에 못했네? 이런 생각으로 저를 되게 초조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단어장이란 존재가.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규격화된 일수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거를 버리고 싶다 해서 저는 단어장을 과감하게 버렸는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랬습니다. 저는 그 워드스마트 많이 쓰시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 썼고요. 워드스마트 고른 이유는 예문이 좀 재밌었고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제가 막 철자를 막 스펠링 하나 다 안 틀리고 막 달달 외운다는 느낌으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 자체가 일단 읽는 시험이고 읽기를 위한 단어 공부기 때문에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이 단어 공부 자체를 일반 영어 공부라 생각을 했어서 이제 단어 뜻을 가리고 예문을 먼저 보면서 약간 뜻을 유추해보고 왜냐면 결국은 저희가 일반 영어 지문을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읽어낼 수는 있어야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고 그래도 내가 이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단어 이제 뜻을 보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퀴즐렛에다가 전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거기 적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그냥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뜻이라고 막 반드시 외워야 된다 보다는 약간 뉘앙스를 내가 알고 있는가 정도로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지금 특히 제가 지문 풀 때 이게 긍정적인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체크하니까 그 정도로만 체크를 했고 완전 달달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드스마트를 저는 2번 받고 3번째 볼 때는 거의 그냥 빠르게 훑으면서 근데 제가 그때부터는 강세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그 음문론 풀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내가 분명히 배웠던 단어인데 내가 강세를 모른다 하면 강세 체크하는 용으로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그 단어장을 통해서 약간 일반 영어 공부를 하고 좀 음문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 외우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옆에 성화쌤처럼 그러면 단어장을 굳이 차라리 지문을 많이 읽고 차라리 지문을 많이 부딪혀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홍수처럼 받아서 차라리 그걸 소화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까지 이어지는 단어인데 저도 이제 워드스마트를 봤는데 저는 여기서 더 얹은 게 영영사전이거든요. 영영사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단어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영영사전을 한 번씩 다 돌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1회독, 2회독 저도 워드스마트 1회독, 2회독 할 때는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쭉 했는데 3회독, 4회독 할 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영영사전을 다 쳐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영영사전은 코린스 코빌드랑 Thesauru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Thesaurus라는 사이트는 내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유의어, 반의어에서 한 30개 리스트를 쭉 보여줍니다. 단어의 깊이를 원하시면은 코린스 코빌드로 가셔야 되고 단어의 폭,
그러니까 내가 융통성 있는 이란 단어에 한해서 그 flexible을 딱 쳤어요. 그럼 유의어로 나오는 게 뭐 flexible도 있고 versatile이라는 게 워드 스마트에는 뜻이 뭐라 나오냐면 다재다능한이라 나와요. 근데 다재다능한이랑 융통성 있는이랑 생각보다 뭔가 이어지는 이미지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어를 학습하고 난 뒤에 일반 영어로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단어만 한다기보다 단어를 하고 일반 영어로 들어가서 내가 알고 방금 배운 단어가 아무 한 놈이나 걸려라. 한 놈 걸리면 그거 절대 안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어는 단어 개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영어와 문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개인 기본 실력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 기출을 풀었을 때 한두 개 정도 말고 모르는 단어가 없어.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전 한 전체적인 공부 비중에서 20% 다운으로 두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어 때문에 전체적인 요지가 흔들리고 이런 것보다 요지를 잘 잡으면은 단어의 의미를 오히려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냥 읽는 연습이 꼭 단어와 엄청 큰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글의 구조나 아니면 요지를 좀 센스 있게 파악한 능력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읽는 방법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한두 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수험장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딛고 읽기 능력이 느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어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 글의 요지가 파악이 돼. 논리상 이런 요지인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거꾸로 유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뭐 누가 천재고 누가 읽기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거꾸로 트래킹을 해서 단어 뜻을 유추하시는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글의 요지를 정확히 짚고 계신 때라면은 그렇게 거꾸로 유추한 게 대부분 정답 언저리에 있단 말이죠. 단어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게 불안감이 될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작년 기출하고 올해 기출의 예시를 조금 들 수가 있겠네요. 이번 올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었죠. 그런데 올해 굉장히 문학이 어려웠었지만 내용상의 어려운 지점도 있었지. 근데 그 내용상의 어려운 지점을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저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칸의 후보들의 단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문학에서 단어의 수준으로도 변별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올해 기출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학을 커멘터리를 정말 많이 레버리지를 했던 것 같아요. 조수진 교수님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커멘터리가 되게 중요하고 커멘터리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유추할 수 있는 좀 여지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이지만 결국 영문학도들을 위한 시험은 아니어서 결국은 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커멘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커멘터리도 그냥 커멘터리 내용 파악했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거기 안에 있는 언어적인 요소들까지도 캐치를 많이 하려고 커멘터리를 저는 되게 꼼꼼히 읽고 다시 돌아가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첫 번째 문제가 그 리버스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도 from to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전환의 방향의 전환이구나라는 걸 그 커멘터리만 보고도 얼추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커멘터리를 정말 꼼꼼히 이게 내용적인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까지도 좀 레버리지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커멘터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시나 드라마처럼 뭔가 덜 직설적인 유형의 문학들을 풀 때는 커멘터리로 먼저 요지를 잡고 시작할 때 읽을 때 정확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성민쌤도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영어는 저는 상대적으로 단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문학은 확실히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단어 공부를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통해서 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학은 약간 일반 영어처럼 논리로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어를 모르면 아예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를 좀 꼼꼼하게 문제 속에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학은 공부할 때 효능감도 되게 좋아요. 약간 이 단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막 한 2달 뒤에 다시 모의고사에서 또 그 단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약간 좁은 반경 내에서 돌려 쓰는 그거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단기간에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은. 그리고 문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주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한 번쯤은 그냥 어떤 주제가 나온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그 안에서 사실 많이 도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어요. 뭐 갑자기 뭐 전쟁, 그죠. 멸망. 맞아. 이런 거 안 나오죠. 대부분 이제 나오는 주제들이 많이 반복적이고 그거가 좀 쌓이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런 거겠구나라고 한번 이런 걸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찍을 수는 없는데 찍으면 위험하니까. 이런 걸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자동 완성 답변처럼 서제션이 이렇게 딱 뜨는 거죠. 뭐 늙음에 대한 뭐 여운을 남기는 좀 씁쓸함 뭐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유년기에 대한 뭐 그리움, 뭐 공부를 하는 것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니까 너 이거지? 이게 아니라 이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은 훨씬 문학 풀 때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문학에 대한 접근은 이건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두 선생님 두 분 다 하고 계셨군요. 네, 저도 이제 23년도, 24년도가 시에 대한 시였죠, 주제가. 근데 갑자기 25년도에 시에 대한 시가 나올 것 같더니 이제는 부모-자식 관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부모-자식 관계가 나와버렸으니까 뭐 이제 나올 거? 뭐 이제 성학쌤 말씀하셨듯이 늙음에 대한 미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시적인 주제에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육대학원을 했지만 저는 학부 때 영어 영문학을 좀 했었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의 폭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대신 시나 이런 거는 나올 때 조금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로 뭐 영어 워크북 주시잖아요. 워크북 열심히 풀고 모의고사 보고 그런 정도로 했지 뭔가 아예 어차피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시만 봤을 때는 공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품을 따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고 이러는 것보다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복습하고 이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넓히기보다 좁히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멀리 했습니다. 왜냐면 그 평소에 나오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챕터가 길고 호흡이 긴데 문제에서 나오는 기출에서 발췌하는 그 영역은 그 소설이나 에세이든 소설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 하나만 딱 박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만 읽으면은 소설이 다 읽혀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독해적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품을 읽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시적이나 문학적인 뭔가 시각을 올리고자 내가 문학을 잘 치고자 읽는다? 그건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소설을 읽는 건 하면서 읽는데 문학은 이제 풀 때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제한된 영역 안을 이렇게 제한된 정보로 풀어야 되니까 그 접근 방식이 달라서 독해적 유창성은 오케이지만 문학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학을 너무너무 못했었을 때 이제 7월, 5월, 6월 이때 너무 문학이 안 풀려서 다 틀려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무슨 과니? 저 영문과인데요. 하니까 그래서 다 틀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걸로 풀려고 해서 틀린다는 얘기 하셨어요. 너 영문과 애들이 교수님이 워딩 그대로 영문과 애들이 그게 문제야. 문학 작품이 하려는 애들을 들으려고 안 해. 들으려고 안 하고 아는 걸로 풀려고 하지. 너 아는 걸로 풀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뼈 맞고 그냥 집에 가서 집에 있던 모든 문학 관련된 책 다 덮어놓고 그 대신 그냥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나오는 주제들이 사실 다 이제 나올 법한 주제들을 다뤄주시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모고에선가 한번 그 부모 자식 주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정도 생각해보고 그냥 좁히면서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데이터를 쌓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무작정 많이 읽는 게 그렇게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네. 일형문학 관련해서도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스터디랑 이제 학원 교재 문제풀이 말고 추가로 뭐 신문 읽기 같은 그런 약간 개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신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교수님 커리 이외에 딱 책 한 권 봤거든요. 넥서스 영문 독해 501이라고 그걸 봤는데 근데 그거 막 그렇게 달달달달 안 했습니다. 그 책은 딱 독해적 유창성 올리는 데만 그냥 글 읽기 이렇게 쑥쑥 하는 데만 도움이 됐고 뭔가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임용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내가 독해적인 집중력과 독해적인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 책은 저건 추천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효율을 좋아하고 금방금방 느는 거가 보이는 학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두루뭉술한 공부를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문제풀이 파였고 문제가 없으면은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애초에 그 글의 목적 자체도 작성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수능 특강 이런 것도 수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이고 애초에 문제의 목적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쓰여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글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닌 용도의 글을 굳이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서술형 문제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을 다양하게 읽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영자식문 이런 거는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그냥 독해 유창성이 저는 어차피 계단식으로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풀 때 점점 푸시되는 측면이 있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읽고 뭐 이렇게 뭐 요집 이렇게 하고 뭐 번역하고 그런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저도 똑같이 저도 뭐 신문 모르겠어요. 뭐 전반적인 실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시험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임용과 관련된 독해서적 외에는 보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럼 양이 부족하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못해도 교수님이 하루에 6개 하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도 하루에 3개씩은 그래도 풀었고요. 일단은 매일 꾸준히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 안 되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약간 되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게 나 좀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는 뭐 되도 않는 빈칸을 썼는데 조금 느낌 비슷한 거 썼네? 이러면 나 좀 늘었다. 약간 서술도 막 하다가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요건 좀 맞았네? 약간 뭐 내 스스로 내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많이 일단은 격려를 해줘야 되고 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교수님한테 똑같은 질문 5월 달에 한다고 되냐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냐? 되냐라는 물어보지 마. 해! 이렇게 하셔서 했고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할 때 어쨌든 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리딩 어드밴스랑 그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알록달록하게 저는 좀 알록달록하게 색깔 보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일단 메인 아이디어 찾아서 뭐 예를 파란색으로 긋고 그런 다음에 뭐 빈칸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 파트를 또 찾아서 긋고 근데 그러면 다른 색깔을 긋는데 그런 파란색이랑 좀 겹쳐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 결국 빈칸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뭐지? 그럼 메인 아이디어 밑에도 서브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 2개 찾아서 적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색칠하다 보면 이게 패턴이 책을 이렇게 샥샥 넘기면은 비슷비슷해요. 패턴들이. 그렇게 되면서 약간 지문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줄 하나하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조금 질문을 보는 눈이 그 전에는 막 지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봤다면은 약간 갑자기 질문 보는 눈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드는 갑자기 순간이 약간 그 생맹검사 이거 뭐야? 매지가이처럼 갑자기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한 그 교수님 책 60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8일쯤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색칠 공부하듯이 틀리면 뭐야 지문 왜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좀 푸시면은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일형문학 하나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기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기출 그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푼 문제 너무 기억이 잘 나가지고 2-3번 풀면은 이미 기억이 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안 그렇고 2달 뒤에 보면 완전 새로운 문제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출이라는 그 주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거 뭘 구하지? 뭘 구해서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출 한 번 더 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공부하려면 할 게 있다. 기출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막 그 임용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뭘 더 풀지? 뭘 더 구해야 되지? 자료를 뭘 더 구해야 되지? 문제집 뭐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초반에 조십신 선생님이 교수님이 막 공부할 걸 자꾸 좁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뭘 더 구해서 뭘 더 해보지? 라는 방식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거 한 문제 중에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공부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출하십시오. 기출. 무조건 기출. 스터디. 스터디는 솔직히 만약에 그냥 이제 빠르게 넘어가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반이라기보다 저는 초반에 하다 나중에 안 했는데요. 이거 진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불안해지는 게 싫어서 오히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약간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이건 약간 뒤에 관리적 측면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주위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해야지 내가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 나는 오히려 이러면은 스터디 하시면 좋지만 왠지 내 공부를 내 페이스대로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싫은 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한 거 인증하는 스터디, 그러니까 생활 스터디죠. 그러니까 밴드에 뭐 12시 전까지 플래너 이렇게 인증 약간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교육학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교육학 뭐 전화로 저는 설보현생 강의 들었어서 문제 5개 정도씩 각자 공부한 다음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끊고 뭐 30분 안에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진짜 하기 싫은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채점하는 스터디는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나는 맞은 것 같은데 내 답에 내가 막 감탄하고 이랬는데 다른 선생님이 볼 때는 뭐 나갔다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어서 내 눈으로 내 힘으로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거 외에는 스터디는 크게 저는 저도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터디 좀 강경 반대론자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예요. 이게 스터디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4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똑같이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서 똑같은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 생각이 곱하기 3이 되니까 다 그냥 사공이 많아서 배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은 시간 질질 끌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절대 영양가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스터디가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면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 잘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빨아먹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기출에 대한 모든 원리를 다 꿰뚫고 있고 그 사람한테 그냥 1대1 튜터링을 받는 그 개념으로 해야 스터디가 가장 최적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사람 4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특히 이게 1, 2, 3, 4월에 그렇거든요. 1, 2, 3, 4월에 스터디가 선생님 저는 일반 영어를 딱 읽고 선생님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바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글의 생각을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쪽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문제 방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된 게 이게 제가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거든요. 제가 되게 원래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럼 성격이 바뀔 정도의 지금도 감성적이어 보이시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면 스터디는 선택이긴 하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모든 변수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답변할 필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영어 문학 스터디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영어학과 영어교육론 묶어서 함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 영어교육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하게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진행? 가운데 앉았어요. 이제 센터가 됐어요. 이제 왔군. 영어교육론 관련해서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키텀 얼마나 참고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고 영어학 같은 경우는 뭐 답변 작성 방법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교 키텀은 모르겠고 영어학 같은 경우는 저는 합격자들 그 답안 복기본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그 고사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선우 교수님 그 저희 모의고사 풀어보면 알겠지만 답변 되게 굉장히 간략하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불안해서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돌고 돌아 쓰더라도 채점상으로 유효한 답안은 어느 정도일까 그 기준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합격자 복기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정말 많이 긁어서 고득점자들 답안을 열심히 봤습니다. 보다 보면은 좀 기준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답변이 어디서 이제 좀 구리고 뭐가 빠졌고 약간 그런 상황만 좀 체크해 나가면서 굳이 막 간략성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학은 길어봤자 4줄 안 넘잖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4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 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문제 많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초반에는 이렇게 영어학 작성 관련해서 감을 잡으시고 뒤에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요거 이제 관련해서 영어학 기출 경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어학에서의 기출 경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개념을 줘요. 새로운 개념을 주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주든 어쨌든 개념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개념에 대해서 판례를 제시하거나 혹은 그 개념의 확장을 제시를 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확장의 예시나 판례의 예시의 특징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 1990 몇 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어지는 영어학의 기출 기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그 움직임대로 영어학을 풀어나가야 돼요. 개념을 주고 개념의 판례를 주든 개념의 확장을 주든 그 흐름을 기출을 하면서 경향 파악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해서 지금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종을 머릿속에 딱 올리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24년도에 그 교수님 1년 전에 합격자 영상에 목소리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제 저 학교 선배인데 학교 선배한테 들었던 어떤 그 말들, 경지들 있죠. 도착점들,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뭐다. 8월에 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난 드디어 경지에 도달했는가. 나 왔다. 그 형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하면서 탁탁탁탁 다 들어맞는 게 기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영어학 같은 경우는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과연 뭐가 나올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기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될 듯?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시험 치고 느꼈던 거는 공부를 좀 되게 골고루 해야 되는 것 같다. 영어학 그냥 내가 예측하는 기출 예상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내 마음대로 내용상의 중요도를 이렇게 차등하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학은. 그래서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좁혀가면서, 근데 되게 기본적인 거를 되게 놓치기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풋이 나올 것 같아서 풋을 겁나 하다 보면은 이제 의문론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또 놓치게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약간 말이 그런 거였어요. 약간 더 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걸 넓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은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학 개념서는 종합 비타민이고요. 원서는 그 종합 비타민으로 합쳐지기 전에 비타민 A, 비타민 D, 칼륨 뭐 이런 거라 생각해요. 저는 원서를 안 봤습니다. 1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내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비타민 A를 챙겨 먹는 것 마냥 일단 종합 비타민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 개념서 하나로. 사실은 남성호 교수님 개념서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칸이랑 뭐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 입에 그냥 이 한 알에 그냥 이제 영화 관련 영양은 제가 다 먹었었죠. 그래서 진짜 조금 힘든 지점들만 원서를 보는데, 원서가 굉장히 호흡이 길고 장황합니다. 읽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궁금한 지점을 체크를 하려면 3페이지 넘게 막 쭉쭉쭉 다 읽어야 돼요. 그게 결론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 뒤 이제 기출에 나온 개념의 연장선을 쭉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기출도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올 거다, 이제 뭐가 나올 거다, 이제는 뭐가 나올 때가 됐다,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장 기본 개념 중에서 안 나왔던 팀롤이 나왔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뭔가 초조한 상태에서 모든 개념을 다 준비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출을 통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티메틱 롤 옛날에 계속 나왔죠. 기출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임플리커처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듯이. 힘들었던 거는 저는 약했던 과목이 일반 영어라 가지고 혼자 하는 게 많이 힘들었던 과목이 일반 영어였어서, 저는 모의고사 채점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분석을 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쓰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근데 혼자서 하면은 그걸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스터디원들이랑 해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눈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수님이 준 피드백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워크북을
목록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지문을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무엇보다 이제 그거를 그냥 강의 들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항상 미리 풀고 내가 사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강의 듣고 나서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너무 강의에 의존하기보다 혼자서 내가 이거를 곱씹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멘탈 관리 측면에서 제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는데, 제가 불안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항상 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임용 시험만 생각하면 휴지. 휴지. 되게 많이 불안했었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냥 그럴수록 조금 더 감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더 이성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도 좀 그냥 하기만 해라, 뭐 딴 생각하지 마라. 그 교수님 그 카페에 있는 글 있잖아요. 조세심 칼럼. 그것도 제가 약간 눈팅을 엄청 많이 맞거든요. 옛날에 쓰신 것도. 그래서 약간 너무 간지러워하시네. 그거 보면서 약간 점심 먹고 그런 식으로, 혹시 멘탈 케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진짜 자신의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도 그 중간중간에 또 질문 생기시면은 중간에 하셔도 되니까. 연결 키텀 안 연결 안 해도 돼요? 저기 있다. 키텀만? 키텀? 그럼 결론만 얘기해요. 키텀 따로 책을 보시면 교수님이 11월 달에 책 하나 주십니다.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올해도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진짜로. 사실은 연격 키텀이 막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액션 리서치 2011년도 기출에 한번 나왔었고요. 2022년도에 모두의 점수를 앗아갔던 그 액션 리서치마저 이전에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의 어떤 그 키텀을 안 보면 떨어진다는 그 공동의 불안감에 화가 조금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키텀은 마지막에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개념을 많이 쌓아놓고, 좀 어쨌든 이게 이론이라는 거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결된 어떤 큰 마인드맵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키텀의 목적이니까, 그 전에 개념이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키텀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효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원서 관련해서는 저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안 읽었는데,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그 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발췌독을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원서 너무 길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그냥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었으니까 됐다. 근데 그런다고 머리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했으니까 됐다 식의 공부를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서에 의존하는 비중을 조금은, 특히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좀 줄여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발췌독으로 했고, 저는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어느 파트가 나온다 하면은 그 뒤에 인덱스에 있으니까 페이지 돌아가서 띵롤드 같은 것도, 테마틱 롤도 뭐 어디에 나오는지 정도는 봤어요.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오진 않아요. 되게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면, 이 테마틱 롤이라는 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 이 정도로 이해는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생각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키텀은 저는 제가 색칠 공부 되게 좋아해가지고 기출 이렇게 뽑아서 보라색, 거의 막판에 하긴 했는데 보라색으로 키텀일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지문을 이렇게 약간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면 액션 리서치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얘 키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데 보라색 다 쳤는데, 사실 이번에 연교가 그렇게 기입형이 그렇게 막 딥하게 또 나오지 않았어서, 기출에서 한번, 전 기출에 나오는 게 결국은 기출의 지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게 무조건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출 안에서 좀 훑듯이 보시는 거, 아니면 혼자 하는 게 너무 시간 많이 걸리면 그거를 차라리 스터디를 해서 우리 뭐 이 개념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 전에 하는 건 단어 공부랑 똑같아요 사실은. 단어 공부 수준밖에 안 돼요. 쌤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는.
약간 문제 읽고 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연교론만큼 인출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교가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야지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전에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이제 인출 연습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전 연교론 정말 전 문제풀이를 저는 3, 4월 그때부터 이론 공부도 아예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쿠팡에서 문제지 답안지 있잖아요. 그 사서 기출 거기다 풀고 쓰는 연습했거든요. 근데 그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연교론 무조건 기출. 네. 기출 일단 푸는 거. 기출 객관식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맞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출을 많이 보셔라. 그리고 키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알파벳 순서로 그냥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글로서리. 그래서 무조건 그 큰 틀 먼저 그 단원 제목들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가지치기해서 키워드 암기하셔야 되고, 그게 다 됐을 때 이제 글로서리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는 그냥 그 정도 체크하는 용도로만 쓰셔야 되고, 하반기에 그냥 조금 보면 되지 너무 막 그냥 아직 개념 정리할 시간인데 글로서리에 막 이거 나올 것 같다 막 하면서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무조건 큰 그림부터 잡으시고, 하반기에 이제 글로서리는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는 체크하는 용도, 그리고 하반기에 무조건 객관식 기출에서 키텀스러운 것들은 다 머리에 놓고, 만약에 객관식 기출에 어떤 키텀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 하면 혹시 그게 원서에 있나? 뭐 글로서리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정도로만 발췌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어차피 처음 2달 정도는 워밍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반기에 바로 공부 모드로 전환,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전에 좀 예열을 해놓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근데 너무 하기 싫어. 그냥 이 시험을 다시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지지부진하게 남들 시작할 때 시작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 힘이 더 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하반기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되 그래도 그때 시작할 거를 준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천천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보다도 영역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커플 0.33인데 일반 영어나 문학이 약하면 어쨌든 이 과목은 시간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쉬더라도 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뭐 연교론이나 영어학은 중반 하반기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컷이 좀 그렇더라도 저는 상반기에 좀 쉬면서 일반 영어나 문학 정도는 그냥 좀 가볍게 감 유지 정도로만 하시고, 저는 어느 정도 쉬는 것도 괜찮다, 막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쉬면서 하되 내가 약한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감 유지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채탈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채탈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제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꼭 학생들이랑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확고해져서 저는 진짜 일병행을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이제 한 7월까지만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관리는 해야 돼. 매번. 저는 그냥 붙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약간 월급쟁이 되려고 보는 시험이고 공부하는 건데, 돼도 안 돼도 크게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없고, 아까처럼 불합격과 합격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운과 때가 있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왕 공부할 거 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후회 남지 않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하더라도 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다시 덤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은 뭔가 나의 많은 거를 결정짓는 시험이긴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짓는 시험이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반드시 다 알려주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딱 내가 얼마큼 퍼포먼스를 냈느냐, 그런 정도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하는 만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덤덤하게 생각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로또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상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그렇게 잘 보지 않았을걸요? 그냥 모의고사? 저는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근데 60대 초반 정도 맞았었던 것 같고, 그 처음 진입했을 때 좀 잘 봐봤죠. 60대 중후반? 뭐 이렇게. 근데 60대 중후반이 80점 만점. 네네. 그럼 잘 보셨
보신 거예요? 잘 본 거요? 아, 그래요? 자, 사학생 패스하고.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최종에서 73점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60점 초반, 60점 중반 맞는 사람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모의고사 반에. 그래서 그게 어떤 지표가 되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진 않았고 그냥 답안 비교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교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오만하게 임했던 것도 있어요. 약간 내가 어쨌든 내 공부하는 거니까 맞출 때 교수님 평가나 이런 거에 연연해 하기보다 교수님이 매기시는 점수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교수님 답안 보면서 제가 스스로 채점을 하면서 이걸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점수 자체도 잊혀지고 그냥 이 답안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좀 더 초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점수를 기억을 안 하려고 애써 노력을 하시고 내가 내 답안을 스스로 첨삭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점수가 낮게 나와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성아쌤이랑 똑같은 전공 점수가 나왔는데 모고를 봤을 때 모고 한참 시즌일 때 50점대 후반, 중후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목표로 했던 거는 서울이 3년 평균 때려봤을 때 80점이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커플 10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9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학 20점 만점? 나 교육학 안 되네. 그러면은 70점 초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0점 중후반인데 내가 70점 초반은 맞고 싶어. 여기를 갭을 채워야겠다라는 어쨌든 목표값을 세팅을 했고, 안 돼도 뭐 조금 돼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값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원하신 지역의 3개년치를 때려서 내가 여기서 커플 10은 제가 약간 좀 교수님이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던 목표였고, 뭐 커플 5를 한다면 그럼 나는 지금 뭐고 내가 교육학 내 수준 아니까 저는 교육학 좀 못해가지고 한 17점 빼볼까? 그럼 73점 와우 이렇게 약간 이거 어떻게 내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그렇게 약간 목표값 세팅한 그 목표값이 나오면은 조금 덜 불안해요, 일단은. 저는 목표값 미리 정하는 거보다 저는 그냥 만점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8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틀린 거니까 약간 당연히 이게 만점을 받아야지 패스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맞힐 수도 있었던 문제를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문제 틀리고 간다. 이거가 현실에선 맞지만 그걸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완전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수가 잠깐 한번 올라간 적 있었어요. 한번 올라가서 3등을 했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 뒤로 그냥 카페를 안 들어갔었어요. 교수님 카페를 안 들어가고 이거는 내 점수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좀 부정을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몇 개를 틀리고 가자라는 걸 좀 정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에서 이건 내가 틀리겠다. 그래서 기입형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 중에 이제 무조건 한 개는 무조건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일런스라던가 아니면 액션 리서치 그런 거는 그냥 나 무조건 틀리겠다. 이거를 내가 맞추려는 목표를 잡지 말자. 그냥 이렇게 가고 그냥 현실적인 전 좀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뭐 예를 들어서 기입형도 4개가 있으면 그 중에 그냥 2개만 맞추자. 내가 그 대신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제 점수대에 대한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공 60점대를 뚫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계속 점수가 조금씩 올랐던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조금 계속 제 점수를 맞춰서 그 목표치를 정했던 것 같아요. 전 치고 나서의 마인드를 설명해드리면 저는 일단은 문제를 풀고 나서 4개로 나눴어요. 아는데 맞춘 거, 알아서 맞춘 거, 아는데 틀린 거, 몰라서 틀린 거, 몰랐는데 맞춘 거, 이 4개로 나눠서 아는데 맞춘 거의 분량을 높이고자 그 분석을 때렸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내가 마킹을 다 해가지고 몰랐는데 틀렸어요. 몰랐는데 틀렸으면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몰랐는데 맞췄어요. 그럼 또 알면 되잖아요. 근데 아는데 틀린 거 이거를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맞아. 진짜 아는데 틀린 거 요거를 줄여나가는 게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타인지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아는데 틀린 걸 줄여나가는데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모고 시즌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전공 쳤을 때 가장 높이 받은 게 71.55 그 약 먹고 안 뻗은 적이 있어서 48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상 청심환 안 먹고 뻗은 적이 있어서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48점, 근데 약 안 먹고 48점 나온 적도 있거든요. 91월 그 기간에. 그래서 그때는 하면서 그냥 거의 그냥 이제 눈물 날 법했죠. 그래서 이제 노량진역에서 용산역까지 그냥 걸어가거든요.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다리 위에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털어낸 거예요. 그 순간에 털어내고 아는데 틀린 거를 줄여나가고 아는데 맞춘 거 높여나가자 이 마인드로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다 똑같아요. 사람들 마인드 다 똑같습니다. 그냥 너무 나만 너무 불안해하나? 다 똑같이 불안해하니까 그 순간에 모두가 불안해할 때 한 발짝 떼는 사람이 한 번 올라갑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성민쌤이랑 비슷하게 저는 성민쌤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진 않았고 틀린 문제들 리플렉션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구글 닥스 같은 거 켜놓고 제가 틀린 문제를 보면서 욕도 막 써요. 막 미쳤다. 너 진짜 병신이냐 이러면서 이거를 이러면서 약간 근데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아는데 틀렸는지 진짜 몰랐으면 공부하면 되고 이거를 문제별로 틀린 문제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정리를 저는 약간 눈으로 보는 제가 시각적인 되게 학습자라서 계속 적었어요. 적으면서 이걸 어떻게 줄일 건지 그냥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는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내가 계속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이 점수를 보면서 화가 나면은 그냥 분노에 약간 타자질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약간 좀 피가 식어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그거 한번 집중해서 다음번에 풀어보고서 고쳐지면 나 잘했다. 약간 그 점수를 그래서 점수 너무 연연하게 쓰게 되면 그 채점 받으시고 나서 선생님은 카페 안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더 하지 마세요. 그냥 맞아. 이거 좋아요. 애덕하지 마세요. 점수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보시고 나 이거 다음에 맞으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가는 게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할 필요 없는 아니 그거 하셔야죠. 주죠. 그게 있어야지 분노의 타자질을 하죠. 마치 6월, 9월 모의고사처럼 큰 모의고사가 내 기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전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아웃라이어처럼 48점이 나올 때도 있고 뭐 73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미쳤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냥 별로 점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아까 말씀하신 뭐 풀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좀 쉬운 모고는 약간 모의고사 시즌 말고 약간 평소 내용 공부할 때 그냥 약간 확인하는 용도로 약간 쉬우니까 난이도가 그럴 용도로 썼고 진짜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좀 난이도 있는 걸 시간 재고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용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같은 모의고사긴 한데 이 정도는 내가 실전 연습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쉽고 내 실력이 진짜 나올 수 있는 모의고사 아닌 것 같아. 그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실전 모고를 안 빼고 그냥 평소에 연습 문제용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전용으로 해야 될 때는 좀 난이도 있는 걸로 좀 내 실력보다 조금 좀 위에 있는 걸로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전용으로는. 하나를 보더라도 그 질 좋은 거 하나로 뽕을 뽑아야 된다. 네, 진짜 이게 중요해요. 전 모고는 특히 양치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전용, 어려운용. 저 시험 퀴즈는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제가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특히 그 영어하기 어렵고 일반 영어 어렵고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 연습해야 저는 실전 연습된다고 생각을 했던 편이라서 교수님이 그래 약간 쓰라고 하는 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배분할 때 좀 어려운 느낌? 근데 이거가 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쓰라 하는 거가 많아 보이지만 말씀하셨듯 채점 확인 요소는 굉장히 조금 짧기 때문에 그것만 타격해서 때렸다면 점수는 잘 받은. 평일에 그냥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착석해서 평일에는 그때 10시, 1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은 실제 시험 시간까지는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이 한 2시, 3시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앉아있는 연습이라도 한다. 어쨌든 토요일은 내가 그냥 그 시험 시간에 앉아있는 연습이라도 한다. 그냥 저는 제 몸을 약간 시험에 맞춰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서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그냥 교회에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이만큼 한다라고 근데 평일에도 막 맨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수요일은 또 제가 수요일 예배도 또 갔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마음의 그 평안을 위해서 제가 종교에 약간 엄청 신앙심이 좋아져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안 가고 근데 그때 쉴 때 한 번도 불안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쉴 거면 쉬고 쉴 거면 불안해 할 거면 그냥 해 라는 마인드였어요. 불안하면 그냥 하자. 차라리 그냥 쉴 거면 저는 그게 제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쉬는데 불안해하는 거 애매하게. 그래서 쉴 때 최대한 쉬고 그래서 다 까먹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고 얘기하고 유튜브도 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근데 시험 직전 되니까 유튜브 볼 시간도 없던데 힘이 없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평소엔 유튜브도 보고 제가 그 시험이 2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시댁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장을 치르러 갔어요. 그래서 시험이 2주가 남았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못 보고 그냥 3일을 내리 그냥 아무것도 단어장도 못 보고 단어장도 보고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내리 멍을 때리고 와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약간 머리가 약간 한기가 돼요. 그래서 안 된다. 저는 그때 공부가 안 됐던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긴 했어요. 그때 막 산책을 하는데 그때 2주가 남았으니까 산책을 이제 남편이랑 하는데 갑자기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약간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 숨이 안 쉬어져. 저는 제가 T라서 그렇게 그런 불안감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오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이게 짧아지는 느낌이, 호흡이 되게 짧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약간 또 피가 또 식으면서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약간 좀 차분해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약간 이런 마음이 또 드는데 오히려 갔다 와서 좀 그렇게 3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오니까는 그러니까 또 약간 다시 그 나머지 2주를 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 보면은 뭐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 뭐 했는지 얼마나 쉬어야 될지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면서 불안해할 거면 하세요, 그냥. 그럼 하세요. 맞아. 그래서 여기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쉬는 날을 정하시면은 그냥 공부해야 하는 날에는 빡 하게 돼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일요일에 오프데이야 하면은 월급은 그냥 완전 빡세게 하는 거예요. 막 쉬고 싶어도 나 진짜 일요일에 원 없이 쉬겠다. 그 생각으로 월급은 겁나 빡시게 하고 토요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너무 루즈하게 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시험 시간까지는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루즈하게 뭐 못했던 걸 한다든지 아니면 좀 휴식을 가지고 일요일에는 그냥 완전 오프로 하시고 그래서 쉬는 날을 정하면 평일에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쉴 때만큼은 제발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근데 그랬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쉰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냥 푹 쉴 걸 하는 그 후회가 너무 많았어서 저는 쉴 때는 제발 잊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월급에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일요일에 오프데이를 정했다면 쉴 때만큼은 팍 쉬고 할 때 제대로 하기. 만약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아픈 날 공부를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막 죄책감이 들고 병원에서도 막 이비인후과를 가서 내가 이 2시간 이 대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막 단어책 들고 가는데 막 눈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픈 날이 생긴다면 그때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나 쉬라고 이렇게 아프구나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저는 굳이 그 전에 하는 거가 온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스피킹을 잘해야지 수업 실현을 잘하는 게 아니고 면접을 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워밍업을 하는 게 충분히 그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면은 면접을 위해선 영어 시책 공부하고 어차피 저희가 뭐 자유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킹 기본 실력을 그렇게 막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도 1차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서 그 뭐 전화 영어, 뭐 영자 신문 이런 거 많은데 그냥 그 시간에 1차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총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느 정도 정해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티처 톡이 어느 정도는 쓰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차 때 그냥 1차 끝나고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안하시면은 영교론이나 영어학 원서를 발췌독하거나 기본서를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집중을 워낙 못해가지고 계속 졸리는 거예요. 이론 공부를 하려고 가면. 그래서 그때 안 졸리려고 그냥 입 밖으로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워밍업을 하고 영어를 내가 직접 내 말은 아니지만 말을 해보는 거니까 정 너무 불안하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잠깐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대 공포증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조세신 교수님 그 2차를 2번을 들었었는데 첫 번째 때는 근데 제가 그렇게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게 그러니까 사실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읽기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내가 아웃풋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수업에 대한 얼마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 너가 수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수업에 대한 분석을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파이라던가 아니면 컴포트존도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디렉션에서 뭘 요구하지? 이거를 계속 보려고 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처음 교수님 2차 강의 들었을 때 그 막 제 얼굴 빨개지고 시간 안에 다 못하고 이거를 극복했던 게 계속 수업에 대한 문해력 그거를 계속 키우려고 진짜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티처톡에 진짜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일본에 너무 저는 교수님이 이제 2차 강의 시작하실 때 1차랑 똑같다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건 말하기고 1차는 읽기인데 어떻게 같다 하지? 1, 2차가 저는 이제 다 쳐본 입장에서 진짜 똑같아요. 결국에 둘 다 동일하게 체크하고자 하는 지점은 너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면접관이 원하는 그 지점 거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1차 공부가 기출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의 어떤 무엇이 뚫리는 순간 2차는 사실은 티처톡은 그 채워지게 돼 있어요. 물어보셨던 거에 그냥 더해서 말하면서 서울도 같이 말할게요. 일단 저는 제가 많이는 아니고 종종 들었던 거 BBC 러닝 잉글리시라고 6분짜리 이렇게 들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가끔 재밌는 주제가 계속 뜨거든요. 재밌는 주제 뜨면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켜놓으면은 그냥 들으면서 그냥 들리나? 근데 이게 또 일반 영어가 늘면 같이 듣는 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듣기 연습 안 했는데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국 영어쌤들이 발음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천천히 발음을 그런 거 따라해보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의 죄책감을 덜면서 그런 거 하면 조금 좋은 것 같고 서울은 저도 면접이 좀 더 많이 깎였는데 제가 면접에서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던 건 일단 잘 들리게 하는 거.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고 약간 발음을 뭉개는 편이어서 잘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서울은 구상형도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감독관들이 앉아 계실 때도 뭐 만약에 뭐 내가 first suggestion을 말하려고 하면 되게 천천히 the first suggestion 이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했다 하면 제 거를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이거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구조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즉답형 추가를 해야 되는데 2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방안을 인재상 2개를 고르고 그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업 방안, 교육 방안을 2가지씩 총 4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4개를 말해야 되는데 2분이 남았어. 어떡하지? 일단 인재상 2개 진짜 뱉고 그 다음에 그 인재상마다 그러면 담임이랑 교과, 담임 교과 이렇게 4개를 찔렀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4가지를 만약에 다 말했어도 뭐 프로젝트 수업 온갖 거 다 나게 프로젝트 수업 갑자기 프로블럼 베이스드 하고 뭐 다 나서 그 담임이랑 교과랑 쪼개서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게 담임 교과 이렇게 해서 담임으로서 이거를 만드는 방안 이렇게 약간 그런 구조화하는 방법들 방안을 뭐 5개를 말하라고 하면 그냥 뭐 교사, 동료 교사랑 할 수 있는 거, 학생이랑 할 수 있는 거, 학부모랑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서울이 뭐가 그렇게 불만족이었냐고 했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구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약간 교과서스러운 답을 제가 말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서 조금만 사실 구체성이라는 게 뭐 대단히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조그만 거 하나 더 말하면 될 텐데 그 시간이 없어서 말하면서도 너무 내가 교과서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시간 안에 말해야 돼. 그래서 되게 구체성이 없게 말을 했어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약간 맞는 말인데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성이 좀 부족했던 게 부족했어요. 그게 맞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왜냐면 앞에 영어 그 면접 구상형을 얘기를 할 때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만 약간 위주로 준비를 했어서 그런가 다 하고 나니까 대답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즉답형 추가 마지막 질문 받을 때 거의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 빨리 읽으라고 이렇게 애타가 이렇게 보고 거의 저는 마지막 4번째 얘기하다가 말이 잘려서 이제 그냥 면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앞에 구상형을 최대한 빨리 치고 어차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 즉답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연습하신 부분처럼 강세를 확실히 줘서 내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고 예시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되고 잘 읽히는 4가지를 말한 게 딱 확실히 기억이 나는 그런 즉답형을 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말도 빨라지고 뭐 정신 없어지고 이러니까 면접에서 크게 감점이 된 부분은 그런 거였던 것 같다. 시간 배분을 너무 잘못했던 것 같다.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험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또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돌리면 돼. 이런 자세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난 5월부터 시작이야. 7월부터 시작이야. 물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시작을 안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때마다 깃발을 꽂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도 좀 오래 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빨리 보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있고 꼽히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냥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 시기가 절대 의미 없는 시기가 아니고 나한테 꼭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버텨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할 때는 하자 이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 좀 잡생각이나 딴 생각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관계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친구관계도 거의 싹 다 접고 그냥 진짜 친구 한두 명이랑 가끔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몰아치는 게 있더라도 일단은 이 목표를 달성하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너무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아서 운동하십시오. 운동. 저 끝나고 항상 10분은 걸었거든요. 체력도 있고 좀 정신적으로 내 이 브레인을 갖다가 열을 식혀주는 그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저 이제 모의고사 4월 이제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한 6시간을 걸었어요. 한강변을 쭉 따라가지고 6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불안할 때도 있었는데 막상 또 생각해보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최악이 또 아니더라고요. 뭐 최악 떨어지면 그럼 또 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기간제 알아보자. 난 어차피 내년 선생님 할 거야. 이런 마음. 난 어차피 지금 교사고 우리 서로 선생님이라고 해. 나 선생님이야. 나 선생님인데 그냥 이거 한번 그냥 관문일 뿐이다. 약간 이런 마음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떤 누군가의 피드백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모두 점수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되게 면밀히 관찰해야 되거든. 우리가 나중에 학교 가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듯이 나의 변화의 과정을 이 점수로 보지 말고 점수나 뭔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나 어제는 뭐 예를 들면 이것밖에 못했는데 오늘 이만큼 늘었어면은 그걸로 만족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냥 그 조금의 변화가 쌓여서 진짜 작은 변화인데 그게 쌓여서 그냥 시험날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하게 완벽하게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냥 그것들이 쌓이고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게 나의 때가 왔을 때 그냥 그게 빛을 발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나를 좀 자세히 관찰하고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냥
행운인 것 같고 좀 약간 그 끈적끈적한 사이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끈적끈적 되게 아니 쿨하게 그냥 너는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 타입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잔소리 많은 스타일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약간 제가 너무 성격이 약간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약간 덜어는 교수님이 볼 때 제 방식이 되게 불성실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도 굳이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여유 있게 지켜봐 주셔가지고 저는 간섭 많이 안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길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 수험 생활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뭐 믿고 따라가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예림쌤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총 시험을 4번을 봤는데요. 이제 초 재수 때는 뭐 사실 딴 팀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들으면서 이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 뭔가 그냥 불안해서 하는 공부 식으로 겉핥기 식으로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제 3수 때 교수님 강의 처음 듣고 아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구나. 그냥 이게 뭔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임용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외롭잖아요. 너무 외로운 싸움이고 근데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이 항상 이게 옆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는데 제가 고민해서 찾아가면 되게 귀신같이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약간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교수님이 그때마다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어요. 일형문학 이제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흉내내기식, 내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교단에 서서 내가 자신 있는 교사로서 내 실력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임용 준비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맞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울 거예요? 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1월부터 교수님 강의 선배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뭐 더 일찍 만나면 좋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생에서 성격이 바뀌게 된 지점이 딱 3개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는 교수님 만나고 나서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그죠, 좋은 쪽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를 지켜내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교수님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진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